네, 업종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실적이 다소 부진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좀 반등 시도하면서 온기가 돌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섹터의 주가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 진단 통해서 실적 내용 분석해 보고요.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또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학개미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순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EPS나 순이익 같은 곳이 시장의 예상에 좀 눈높이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을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실적은 기대감과 그다음에 조금 우려감을 함께 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매출만 놓고 보면은 시장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전망을 했었던 263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매출은 사실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요. 총 이익률은 18% 정도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17.5% 정도 됐기 때문에 역시나 이익률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당 순이익이죠. EPS가 상당히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것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전체 순이익 같은 경우는 37%가 줄어든 13억 7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익률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산업들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지만 관세에 대한 충격 부분들이 일단은 반영이 됐었고 구조조정할 때 들어갔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이 있는데 이게 좀 감소했다는 부분이 일단 전반적으로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외형 성장은 긍정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조금 축소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또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컨퍼런스 콜도 바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나온 컨퍼런스 콜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컨퍼런스 콜에서 주고받았던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 성과가 좀 괜찮았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인도량이 소폭 성장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총 매출이라든지 에너지 부분 이익들도 견조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40억 달러 규모의 잉여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무 지표들 쪽에서 기록들이 좀 나왔던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역별로는 사실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든지 중동, 북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등등등 주요 국가들 모두 다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역별로는 고르게 조금 성장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FSD, 즉 완전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유료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차량의 한 12% 정도 수준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침투율이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80% 이상의 침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SD의 어떤 침투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어차피 완전 자율주행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보니까 네. 주요국 쪽으로 사실 허가를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각국마다 규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메가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 저장 쪽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워낙 또 이 부분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방상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기대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투자 측면에서 지금 옵티머스라든지 아니면은 일단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 신성장 사업에 사실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액수가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겠지만 사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미래 성장을 먹고 주가가
좀 움직이는 편이다 보니까 일단은 성장 동력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구조조정 비용이라든지 뭐 법률 비용들, AI 관련된 인력에 대한 어떤 성과급 지급 이런 것들도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 수익성이 조금 기대치 미치진 못했지만 여전히 성장 동력들, 로봇이라든지 완전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이번 이 컨퍼런스 콜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원래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어떤 흐름들이 끊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들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주가는 강세 흐름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계속 내놓고 있는데 주가가요. 근데 지난 4월 이후 반등하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역시나 애프터 마켓에서 또 3% 이상의 낙폭을 좀 키우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실적 발표라던가 주가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었죠. 그래서 장중에 낙폭을 좀 많이 늘렸다가 그래도 다행히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조금씩 단기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나간 실적보다는 어떤 향후 전기차의 판매 전망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로봇 시장,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옵티머스 출시라든지 자율주행 어떤 침투율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실적은 좀 잊으시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8에서 한 10개 도시로 조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무감독 주행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지역이 확대되면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버캡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용으로 제작되는 차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년 이제 2분기 때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뭐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출시일이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2분기 전에 한 번씩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스티어링 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페달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일당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용화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에너지 사업 쪽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 메가팩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월 이게 모두 다 ESS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사실 스마트 그리드 발전에서 우리가 2배 이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 쪽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기대되는 자율주행에 이어서 로봇 사업이죠. 옵티머스 V3가 내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1분기 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 이번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로봇이 아니라 이 수트를 입고 있는 로봇 수트를 입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다, 굉장히 획기적일 것이다라고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역시나 로봇 사업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옵티머스 출시도 역시나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일정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가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는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는 사실 인도량이 높았고 판매량이 좀 높게 나왔지만 일단 지금 보조금이 이제 축소가 되고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구매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9월 달도 그렇고 지난 3분기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은 좋았지만 이 이후에 4분기 때도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만약 유지가 안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월별로 올라가는지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월별로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좀 더 비중을 늘리거나 투자 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선구매 수요가 중단이 되고 실제로 예상했던 대로 우려감대로 만약에 10월 달부터 판매량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너무 급격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판매 지표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멘텀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 흐름에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3분기 실적 기대감 받기도 했고요. 2차 전지 쪽의 반등 분위기가 꽤 좋았었는데 테슬라의 이러한 실적 소식으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주가에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2차 전지주 쪽, 국내 쪽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별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회사별로 보면은 실제로 지금 공급 계약 체결이 안 나오는 기업들, 적자가 아직도 유지되고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기업들,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적자였어도 적자폭이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축소가 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베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구매를 했던 사람들 때문에 9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좀 높아진 건 맞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더 최악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해서 최악의 걸림돌이었던 전기차 캐즘은 해소가 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 쪽으로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이게 ESS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SS 사업은 성장 기대감이 더욱더 남아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캐즘은 아주 천천히긴 하지만 조금씩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중장기로는 2차 전지를 꼭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봐야 할 섹터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업종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밸류체인을 좀 들여다보면 아주 다양한 밸류체인들이 있잖아요. 장비, 뭐 소재, 셀업체 등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분야를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는 근데 배터리 셀, 뭐 소재, 장비할 것 없이 밸류체인이 좀 탄탄한 쪽은 무조건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배터리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양극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하면서 사실 지금 뭐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소재단들이 사실 이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이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관련된 주가들이 흔들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럴 때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업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온이라든지 모든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ESS 쪽으로의 매출들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셀 기업들은 뭐 묶어서 보셔도 좋다. 하지만 뭐 단 하나만 본다고 한다면 최근 공급 계약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그래도 빅3 기업들 중에는 가장 탑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투자 매력도는 장비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든다라고 해도 쉽게 선도 기업들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들이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아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장비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수주가 들어옵니다. 일단 소재 부품보다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지면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또는 공정을 더 고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더 이제 기술력이 받침이 되는 장비를 교체하거나 또는 장비를 새로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장비 수주가 가장 먼저 들어오고 실적도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비단이기 때문에 실적이 먼저 붙는다? 그 말은 뭐냐면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주단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재, 장비, 셀업체 안에서 어떤 포인트 잡고 접근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탑픽 종목 좀 여쭤보고 싶네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탑픽은 없고요. 지금 소재, 장비 아까 셀 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셀은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소재단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게 LNF입니다. 일단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양극재 수요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실적이 붙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LNF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도 괜찮은데 그중에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ESS 쪽으로 들어가는 LFP 양극재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먼저 지금 개발에 들어갔고 가장 먼저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미 시장에서 이
이 중국 기업들이 퇴출을 되면서 이 LFP 양극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가장 먼저 경쟁력 대비해서 빠르게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SK온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과 미리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만 되면 매출이 당연히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단에서는 역시나 LNF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좋은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도 양극재 사업이 좀 견조합니다. 양극재 사업이 견조한 상황이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 음극재 사업부였거든요. 공장이 한 30%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자 사업부였고 수익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업부였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6천억 원대의 미국 기업과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음극재였고요. 그래서 일단 가동률이 한 지금 30%대에서 60%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음극재를 쓰다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온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 회사들, 중국 음극재 회사를 제외하면 비중국권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생산 능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계속적으로 반사이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소재단에서는 두 번째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단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일단 P&T와 CIS인데 이 두 회사가 2차 전지 전국 공정 관련된 회사예요. 그래서 양대 산맥이고 사실 P&T가 원래 선도 기업이었고 CSI가 후발주자 들어왔는데 CSI도 안정적인 공급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P&T라든지 이 CIS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쪽, 이 2차 전지 쪽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업황이 안 좋을 때도 안정적인 고급사의 장비를 납품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 높다. 그리고 장비단은 수주가 또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가 나올 때마다 일단 호재로 주가도 단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단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은 CIS와 그다음에 P&T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비단에서는 오늘 P&T와 CIS 짚어주셨고요. 또 LNF와 포스코 퓨처엠까지 최선호주, 차선호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